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솔직히 지긋지긋하잖아요. 매일 아침 꽉 막힌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면서 상사 눈치 보고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 통장은 늘 어때요? 텅텅 비어있는 통장 같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회사 때려치우고 작은 식당이나 술집 하나 차려서 내 마음대로 일하면 그래도 이것보단 훨씬 낫지 않을까? 요리도 남들보다 좀 하는 편이고 요즘 유행하는 메뉴 하나 잘 잡아서 차리면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월급 2배, 3배는 거뜬히 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한 해 문을 여는 식당 중에서 3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이 무려 70%를 넘는다고 해요. 보증금에 권리금, 인테리어, 주방 집기까지 최소 1억에서 많게는 2억, 3억씩 쏟아 부었는데 그 피 같은 돈을 단 몇 년 만에 허공에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채 쫓겨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을 닫는 식당 사장님들이 게으르거나 음식 솜씨가 형편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주변에 망해서 나간 식당들 가보면 진짜 맛있는 집 많았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좋은 재료 사온다고 수산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뼈아픈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환상과 낡은 상식에 속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식당 창업 1년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피 같은 수업료 수억 원을 아끼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권리금과 메인 입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권리금이 붙어있는 자리는 당연히 과거에 장사가 잘 됐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검증된 자리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비나 주방 집기 같은 시설 투자금은 어디서 오픈하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라면 권리금을 좀 주더라도 무조건 메인 입지로 가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내가 지불한 권리금은 나중에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금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착각 2가지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바로 권리금 회수에 대한 환상이에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돌려받는 보증금이 아니라 내가 들어갔을 때보다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장사가 더 잘 되거나 최소한 유지는 돼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일종의 프리미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들어간 뒤에 원재료 상승이나 경기 침체, 트렌드 변화로 매출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입자는 절대로 그 권리금을 다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시간에 쫓기다가 권리금을 반토막 내거나 아예 허공으로 날리고 빈손으로 쫓겨나가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고정비의 저주예요. 권리금이 1억 이상씩 붙어있는 자리는 보통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500만원, 600만원씩 높아요. 이게 왜 무섭냐면 식당을 열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맛을 잡고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적응 기간이에요.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매달 수백만원의 고정비가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루 매출이 100만원은 나와야 겨우 본전인데 비라도 오거나 비수기가 찾아와서 하루 매출이 50만원, 30만원으로 떨어지면요. 하루에 수십만원씩 손실이 쌓이면서 사장님 멘탈이 완벽하게 박살날 거예요. 쫓기는 마음에 재료비를 아끼려고 질 낮은 고기를 쓰고 직원을 줄여서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 결국 손님이 끊기면서 폐업으로 직행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자본력이 넉넉해서 어느 정도 동안 적자가 나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털어서 시작하는 초보 창업자에게 무조건적인 1급지 진입은 생존 확률을 갉아먹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장사 고수들은 메인 도로의 1등 자리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지 않아요. 대신 온라인 상권 시스템을 활용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내 메뉴를 사 먹을 사람들이 모이는 목적성 상권을 찾아내기 위해 발품, 눈품, 귀품까지 팔기도 해요. 처음부터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사업 시스템을 만들겠다가 아니라면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서 고정비를 확 낮춘 다음 그 아낀 자금으로 매장의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온라인 마케팅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내 가게를 발견하고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적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은 흔들려도 사장님이 멘탈을 유지하며 롱런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든 단골 손님들이 모여서 결국 알짜 순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식당 1년차가 저지르는 2번째 치명적인 실수는요. 맘만 좋으면 무조건 대박이 날 거라는 착각이에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언젠가 지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너무 맛있다면서 야, 너 식당 차려도 되겠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 한마디 들으면 진짜 내가 대단한 셰프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맛을 내겠다고 툭불 한우에 최고급 식자재만 고집하고 소스 하나 끓이는데 대여섯 시간씩 매달려요. 그렇게 자신감에 식당을 차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뭐 말 안 해도 대충 예상이 되시죠? 식당 장사에서 맛은요, 일정 수준만 넘기면 되는 기본 입장권일 뿐이지 성공을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무기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줄 서서 먹는 대박집들을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 집 음식이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천상의 맛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맛있고 가성비가 좋거나 가심비가 좋거나 사진 찍기 좋으니까 자주 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나치게 맛과 정성에만 집착하는 초보 사장님들은 원가 관리에 완전히 실패해요. 원재료비가 음식값의 45%, 50%를 넘어가고 조리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손님이 몰려도 음식 나가는데 20분, 30분씩 걸려요. 테이블 회전은 멈춰서고 사장님은 주방 불 앞에서 온몸에 파스를 붙여가며 일하는데 월말에 정산해보면 통장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장님들은 요리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주방이 없어도 알바생이 레시피 매뉴얼만 보고 3분 만에 똑같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를 해요. 식당을 창업하는 우리는 그냥 셰프가 아니라 오너 셰프가 돼야 하고 더 큰 관점에서는 외식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 번째 실수는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잡아보겠다고 벌이는 메뉴판 백화점 만들기예요. 김밥 천국도 아니면서 메뉴판에 찌개, 돈가스, 파스타, 제육볶음까지 수십 가지를 그냥 빼곡하게 적어놔요. 손님이 이 집은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집은 다 맛있어요 라고 대답하죠. 이러는 순간 손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긴 전문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집이구나. 메뉴가 늘어나게 되면 주방에도 문제가 생겨요. 준비해야 할 식자재 종류가 수십 가지로 늘어나니까 관리가 안 돼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재료가 매달 수십만 원어치씩 쌓여요. 또 손님이 몰리는 점심 피크 시간에 주문이 제각각 들어오면 주방에서는 업무가 엉망으로 꼬이면서 조리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고 손님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나가버리죠. 요즘 뜨는 식당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단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에 모든 힘을 집중해요. 메뉴를 단순화해야 식자재를 대량으로 싸게 들어와서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손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이 빠르게 나오니까 회전율이 3배, 4배로 치솟아요. 이 동네에서 이 메뉴만큼은 이 집이 1등이다 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에요. 네 번째 실수는 사진 찍을 이유가 없는 밋밋한 매장을 만드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에 수천만 원 주고 깔끔하게 공사 끝냈다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요즘 손님들은 단순히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지 않아요. 그럴 거면 집에서 배달 앱을 켜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게 훨씬 싸고 편하거든요. 손님들이 굳이 차를 타고 여러분의 가게까지 찾아오게 만들려면 공간의 경험을 팔아야 해요.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음식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지 않고는 못 beg이게 만드는 시각적인 장치, 즉 비주얼 킬러 포인트가 매장과 음식에 반드시 심어져 있어야 해요. 조명의 각도, 그릇의 독특한 형태, 특별한 음식의 비주얼이나 퍼포먼스 같은 시각적인 자극이 있어야 손님들이 알아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려줘요. 손님이 내 가게의 마케터가 돼서 무료로 수천 명에게 홍보를 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골목 안쪽에 있어도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실수는요, 숫자를 전혀 안 보고 감으로만 장사하는 거예요. 제가 초보 사장님들한테 10,000원짜리 하나 팔면 얼마 남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열의 9은 재료비 3,000원 빼고 7,000원 남는 거 아니냐고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식당 하면서 나가는 돈이 고작 재료비 하나뿐일까요? 자잘한 거 제외하더라도 직원 월급 줘야죠. 월세랑 관리비 나가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나오죠. 배달을 한다면 배달앱 수수료에 포장 용기값 빠지죠. 게다가 1년에 2번씩 나라에 세금까지 내야 하잖아요. 요즘 배달앱 끼고 2만원 팔아봤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1,000원, 2,000원 쥐는 집이 수두룩해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사할 때는 이렇게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1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요, 그건 장사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비싼 취미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마지막 6번째 실수는요, 바로 부가세예요. 놀랍게도 초보 창업자들이 의외로 이걸 생각 못해서 창업하고 1년 지나서 위기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을 때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따로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부가가치세는 손님이 우리 가게에 낸 돈이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장님이 잠시 맡아두고 있는 국가의 돈이에요. 그런데 초보 사장님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 순이익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자연스럽게 월세도 내고 식자재도 사고 직원 월급도 주고 기분 좋아서 회식도 하고 취미 활동에 돈을 써요. 그러다 부가세 낼 때가 돼서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려서 통장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많은 1년차 사장님들을 무너뜨리는 부가가치세 폭탄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철저한 규칙이 있어요.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그 돈의 일부분은 절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손님이 낸 돈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대략 10% 정도의 돈은 손도 대지 말고 처음부터 다른 통장으로 따로 빼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총 매출이 100만 원이 찍혔다면 그 중에서 10만 원은 내 통장에 들어와 있어도 내 통장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세금 전용 계좌로 바로 이체를 해두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하긴 솔직히 번거롭고 한 달 단위로 하자니 의외로 목돈이 돼버려서 또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단위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습관처럼 해두면 그 다음 세금 신고 기간이 돌아와도 전혀 당황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미리 모아둔 돈으로 세금을 시원하게 딱 납부하고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식당 창업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낭만적인 일이 결코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상권 데이터와 정교한 마케팅, 그리고 10원 단위의 원가를 통제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예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시행착오를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